흡스. 저녁에 이제 반 공기만 먹고 나와서 운동하면 1시간 걸으면 네. 난 좀 살이 빠지겠지 다 이 생각으로 나오는데 네네. 그게 가능하면 저희 헬스클럽은 옛날에 망했거든요. 흡스. 우리 몸의 후면부에 살 있잖아요. 여자들 네네네. 보면 팔 뒤에 살쪘다고 뭐 출렁출렁 거린다고 하시는 분들과 등살이랑 엉덩이 아랫부분, 네네. 엉덩이 살이랑 허벅지도 여자분들은 앞에 안 찌고 뒤에 쪄요. 셀룰라이트도 보면 다 뒤에 있는 이유가 네. 흡스. 그때부터 6개월까지가 살이 가장 잘 빠지는 시기예요. 오늘은 헬스 트레이너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피그말리온 짐 박민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하시는 일과 더불어서 인사 한 번 더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그말리온 짐이라는 헬스클럽을 3개를 운영하고 있는 박민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반갑습니다. 네. 운동을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본인 이제 네네.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계시는 건데 흡스. 이제 우리가 근육은 싫고 네. 이게 살만 빼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이제 그게 가능해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아, 그게 이제 지금은 좀 춥지만 네네. 날씨가 좀 좋아지면 보면 한 3월 한 중순 말 정도 되면 네.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에 이제 걷는 분들 이제 나오기 시작하세요. 네. 근데 이제 다 살을 빼야 되겠다. 저녁에 이제 반 공기만 먹고 나와서 운동하면 1시간 걸으면 네. 난 좀 살이 빠지겠지 다 이 생각으로 나오는데 네네. 그게 가능하면 저희 헬스클럽은 옛날에 망했거든요. 어. 그게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한 건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8,000칼로리를 소비해야 지방 1kg가 빠져요. 네. 근데 1시간 걷는 게 좀 산보 걷듯이 말고 좀 빠르게 걷는 것도 1시간 걸으면 200칼로리 정도 소비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빠지고 40일을 걸어야지 1kg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전에 걷고 나니까 입맛이 좋아져서 더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했는데 네. 대부분이 더 찌게 돼요. 아. 그게 그러니까 출출하니까 계속 한 3번 정도는 참다가 4일째 됐을 때 한 번 좀 라면 같은 거 아니 먹거든요. 그러면 유산소 운동을 하고 이제 걷는 게 네. 살이 잘 안 빠진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1년이나 2년을 보고 하시면 네. 그게 되는데 본인이 의지가 강해서 식단이라든가 엄격하진 않아도 더 먹진 않으시면 그게 가능해요. 1년 정도 하시면 한 3kg에서 5kg 정도 감량하실 수 있는데 네네. 문제점은 뭐냐면 유산소 운동만 하게 되면 근육을 늘리는 다른 추가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네.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게 요새는 좀 이게 약간 유행어가 됐는데 울면 근손실 된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네네. 뭐 어디 앉아 있으면 근손실 온다. 그러니까 실제로 근손실이 일어날 경우가 많아서 살은 빠질 수 있는데 지방도 좀 감소할 수 있는데 근육이 줄게 되면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떨어져서 네네.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체질이 바뀔 수 있다 네네,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력도 무조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에서 근육은 밀고 지방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딱 맞닿아야 되는데 네네. 근육은 안으로 더 빠져버리면 지방이 줄어드는 게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 중에 근력 운동을 하면서 이제 보기 싫게 근육만 너무 커지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가서 막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막 너무 근육이 커져서 네. 내 몸이 좀 이렇게 막 울퉁불퉁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뭐 그냥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네네. 네. 그거는 편의점 알바에서 이건희 회장처럼 돈 많이 벌까 봐 걱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은퇴를 하셨지만 네네. 트리플 악셀이라는 그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점프를 자기 한 명치 높이까지 뛸 수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그러려면 근력 운동을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김연아 선수가 스쿼트를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 90kg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일반 남자분들 잘 못하는 중량인데 그 정도의 중량을 달아도 김연아 선수가 다리가 막 우악스럽게 두껍거나 네. 굉장히 뭐 근육이 엄청나게 발달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훈련 방법의 차이고 실제로 여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이 갖고 있어야지 근육이 발달하는데 네. 남성 호르몬 수준이 7살짜리 남자 꼬마아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개 중에 있죠. 좀 근육이 잘 발달하는 타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뭐 사각턱이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은 징후가 사각턱이 있거나 광대뼈가 많이 튀어나왔던 네네. 건가 턱이 발달하던가 이러면 약간 더 많긴 한데 그런 분들도 외부적으로 뭐 남성 호르몬을 주입받는 이런 게 아니면 네네. 남자처럼 발달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희도 상담을 할 때 자기는 근육이 잘 생기는 것 같다. 왜요? 물어보면 자기는 학교를 좀 높은 데를 다녔는데 종아리가 두꺼워졌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유전이에요. 종아리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전혀 안 굵어지는 분들도 있고 네. 개그맨 윤정수 씨 같은 분들은 네네. 운동을 실제적으로 많이 안 해도 그냥 태어나면서 두꺼운 거고 아킬레스건이 약하면 오히려 종아리에 근육을 발달하고 비복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발달하거든요. 네네. 흑인이 종아리가 얇은 이유가 아킬레스건 탄성을 너무 좋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근육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 몸이 인지해버려서 네. 근육을 발달시키지 않거든요. 실제로 아킬레스건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네. 근데 동양인은 아킬레스건이 짧고 탄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동양인이 확실히 다른 인종보다는 종아리가 두껍긴 해요. 근데 그건 유전적이어서 종아리 퇴축술 같은 경우도 네. 종아리에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나 이런 데를 좀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명령을 못 전달하는. 네네. 지금은 안 하죠. 예전엔 많이 성행했었는데. 저도 확실히 동양인인가 보네요. 네, 두꺼운 거 네. 보니까. 예. 네, 맞습니다. 제가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임신과 출산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살이 많이 찌게 돼서 고민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특히 또 등살이 많이 찐다고 고민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네요. 네, 네. 이게 등 쪽 지방만 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 몸이 조립이 아니라 네. 그렇게 거기만 특별하게 많이는 뺄 수 아. 없고, 그러니까 임신하고 출산 후에 등살이 좀 많이 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네. 임신했을 때는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거든요. 네네. 여성의 몸이니까. 네. 그러니까 태아를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의 몸을 위해서도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데 네네. 여성 호르몬이 많이 작용하면 당연히 여성이겠죠. 많이 작용하면 우리 몸의 후면부에 살이 쪄요. 여자들 네네네. 보면 팔 뒤에 살 쪘다고 뭐 출렁출렁거린다고 하시는 분들과 등살이랑 엉덩이 아랫부분, 네네. 엉덩이 살이랑 허벅지도 여자분들은 앞에 안 찌고 뒤에 쪄요. 셀룰라이트도 보면 다 뒤에 있는 이유가 네.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의 후면부에 작용하게 하고 테스토스테론은 남자분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많기 때문에 네네. 전면부에 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살이 찌면 배가 엄청 많이 불룩 나온다던가 네. 가슴이 처진다던가 우리 몸의 전면부에 찌는 이유가 호르몬 차이예요. 근데 어느 특정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얼굴 살은 난 안 빠지고 싶은데 몸은 한 15kg 빼고 싶다. 네네. 이런 분들은 사실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걸 추천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필러를 맞거나 네네. 뭐 이게 외부에 뭐 히알루론산 주사라던가 이런 주사를 맞는 걸 추천하지 얼굴만 안 빠지고 몸이 빠지긴 힘들거든요.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라서 그렇군요. 그거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부분에 근육을 많이 써서 조금 더 한 뺄 수는 30%, 있지만 30% 정도를 더 뺄 수 있는 거지 딱 거기만 빼기는 좀 힘든 거죠. 어렵다라는 거네요. 네. 약간은 뭐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네. 딱 거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요거 하나 더 연관돼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네. 출산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운동을 하면 좋을까라는 분들도 계세요. 네. 어느 정도 좀 지나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출산하고 나면 이제 몸이 많이 변해 있으시니까. 그쵸. 네네네. 개인차가 있어요. 뭐 아이의 체중도 당연히 중요하고 양수가 있었던 양도 중요하고 한데 네. 보통 3주나 4주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특별한 이상이 없는지 검진을 받은 후에 그때부터 시작하셔도 되거든요. 네네. 의사분한테 검진을 받고 시작을 하셔도 되는데 그때부터 6개월까지가 살이 가장 잘 빠지는 시기예요. 네, 가장 잘 빠지는 시기여서 그 기간을 되도록 저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제 얘기를 드리고 그때는 출산 후에 어느 정도 6개월까지는 내장 기관이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내장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복벽이나 복막도 많이 느슨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이때 탄성을 부여해주는 운동들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골반을 많이 쓰는 운동, 뭐 스쿼트라든가 이런 거부터 가볍게 처음엔 걷는 거부터 시작하시는데 네. 스쿼트 같은 경우도 가동 범위를 조금씩 내려가 버릇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니까 운동을 시작하는 시기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네, 있다가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자, 계속해서 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좀 요하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모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과식을 하잖아요. 보통 보면 이게 나이가 들수록 보면 이게 살이 좀 찐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세요. 보통 이게 서른, 한 두세 살 때부터 이제 살이 쫙 올라가다가 40 초반까지는 아주 극에 달하죠. 나이살이라는 게 정말 있어요? 나이살이라는 게 확실히 뭐 과학적으로 딱 증명하기 힘들지만 있어요. 나이 들면서 살이 찌는 이유가 본인의 이제 생활 패턴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네. 나이 들면서 이제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도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모임이나 이런 게 많다 보면서 먹는 뭐 외식하는 빈도수나 이런 게 늘어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지 않은 분들은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근육량의 감소 때문에 줄어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보통 평균적인 남성들이 1600 정도인데 네. 기초대사량은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누워만 있어도 소비하는 칼로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은 살이 잘 지방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1600이었는데 20대 때 1600이었는데 한 30대 후반 됐을 때 1400 정도로 떨어졌다. 떨어지고. 200이 마이너스 됐다고 하면 네.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마이너스 200 때문에 그 마이너스 200이 매일 된다고 하면 네네. 40일이 되면 1kg가 찌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1600이 돌아가야 되는데 네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초 대사량 자체가 네. 200이 줄고 네. 또 300이 줄고 줄다 보면 몸에서 움직이지 않아도 이게 뭔가 활동이 움직이는데 그렇죠. 그런 데가 없어지니까 먹는 양은 비슷해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지금 찔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 상태에서 더 드시면 네. 더 많이 찌는 거죠. 음. 확실히 살이 찌기 좋은 환경을 자기가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네. 이제 보통 그게 이제 나이살이라고 생각이 이해가 되네요. 말씀하시니까 왜 나이살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검진도 받았는데 그 하체도 예전보다 좀 왜소해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키도 조금 줄었어요. 네네.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유가 있을까요? 하체 근력의 감소는 가장 네. 큰 원인은 운동을 안 해서이기도 하지만 네네. 그와 비슷한 원인은 남성 호르몬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시기에 가장 많이 올라갔다가 점점 거의 유지되다가 이제 점점 네. 감소하거든요. 네네. 근데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근육의 둘레, 지름을 유지하는 그 호르몬 자체, 그 남성 호르몬 자체가 줄면 그 근육의 둘레가 자꾸 줄어들라 그래요. 네네. 그래서 안에 뭐 밀도를 늘리면서 두께도 같이 늘리고 하고 점점 좀 증가시키는 그 운동법이 일반적인데 네. 그게 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줄죠. 운동량의 감소도 가장 크고 네네. 그리고 키가 주는 이유는 보통 척추나 골반 쪽에 영향이 많은데 척추 기립근이라는 근육과 엉덩이 골반을 이제 리프팅 띄워주는 엉덩이 가장 위쪽에 중둔근이라는 근육 자체가 네. 이제 근육량이 적어지고 느슨해지면 척추와 뭐 3, 4, 5 뭐 이렇게 척추의 사이가 있잖아요. 블록식으로 돼 있는데 네네. 그 사이를 띄워주고 있던 근육들인데 그 사이가 조금씩 가까워진 거죠. 미세하게. 조금씩. 그래서 디스크가 젊은 사람들보다 근육량이 감소하는 나이 들었을 때 많이 오는 이유가 이미 가까워져 있는 상황에서 충격을 받으면 움직일 때 닿는 거죠. 네. 실제로 닿는 거죠. 운동을 할 때 보면 어느 시간대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효과적인 운동 시간대가 있나요? 이것도 개인차는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항상 이제 학생 때는 저는 전공이 아니거든요. 체육 쪽 전공이 아니어서 이제 공대 전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학교를 9시에 가야 되려면 네. 집에서 뭐 8시에는 나가야 그렇죠. 되니까 그리고 연구실 소속이었어요. 또 연구실에서 생활을 하니까 이제 그 이후에 학교에서 이제 뭐 수업이 다 끝나도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네. 항상 4시 반에 운동 시작했거든요. 그 관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네. 제가 문 따고 네네. 4시 반에 가서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그날 하루 먹을 도시락을 제가 싸고 그러면 8시가 됐을 때 이제 학교를 갔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5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운동이 잘 되더라고요. 저는 5시, 6시 이때가 잘 되는데 대신 잠이 깰 때까지는 웜업을 다른 저녁 시간에 하는 가볍게. 사람들보다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네. 그게 안 되잖아요. 뭐 출퇴근하시고 이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건 때문에. 네네. 정해지니까 너무 늦은 밤에 고중량을 다루는 웨이트 트레이닝만 아니면 어느 시간이든 운동 효과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좀 더 규칙적으로 내가 네네. 내 몸이 그때 움직이면 좀 잘 익숙해지게끔만 네네. 하면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몸의 발달 속도가 조금 더뎌요. 네. 네, 맨날 운동하는 시간 자체가 바뀌니까, 네네. 좀 좀 더디긴 해요. 규칙적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죠? 아, 평소에 좀 쉽게 할 수 있는 간편한 근력 운동이 있을까요? 뭐 어느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딱 얘기하긴 그런데 네. 사실은 이제 머신이 있는 체육관에 가서 네.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렇게 장비가 다 있으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올 수 없는 환경이다. 평상시에 좀 편하게 네, 할 수 있는 거. 육아 뭐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네. 나오기가 좀 힘드시니까. 네네. 이제 이게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벽은 다 있으니까 집마다 네. 벽이 없는 집은 없고 이불이 없는 집은 없잖아요. 네네. 네, 벽에서 자기 발 하나, 한족적이라 그러죠. 네. 하나가 뒤꿈치 쪽에서 떨어진 상태로 딱 쓴 다음에 네. 발등 위에 이불, 갠 이불 2개 정도를 놓으시고 네. 이불을 잡아서 원래 장롱에 넣으실 때 그 자세처럼 내려가시는데 벽 뒤에 엉덩이가
살짝 닿을 정도, 네. 달랑말랑할 정도를 유지하면서 음. 내려가서 올라올 때도 그 달랑말랑한 정도를 유지하시면 그게 굉장히 훌륭한 데드리프트거든요. 네. 그래서 척추 기립근과 기립근 위쪽에 능형근이라는 근육과 가장 좋은 효과를 보는 쪽은 힙이에요. 네, 우리가 힙이 근육량이 떨어지면 네. 골반이 틀어지게 되거나 허벅지 근육도 같이 감소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네. 힙 운동을 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고 스쿼트는 워낙 뭐 자세를 잘 동영상이나 이런 게 나와 설명이 돼 있으니까. 있는데 데드리프트가 사실 제일 어려운 운동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데드리프트는 벽에서 뒤꿈치가 한 족적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네.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열심히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보통 이때쯤 되면 1월, 2월 되면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새롭게 맘먹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그렇죠. 저도 그렇고 쉽게 좀 이렇게 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포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이거는 상상훈련이라고 상상훈련은 저희 분야가 아니고 네. 뭐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네네. 막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중량을 다루거나 할 때 내가 이 너무 좀 위험하다 할 정도로 고중량을 다뤄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저희도 근육이 커지고 싶고 하니까. 네. 근데 그럴 때는 제가 이 무게를 못 들면 지금 아이들도 있고 와이프가 있는 우리 집에 불이 난다. 이런 가정을 하면 들게 되거든요. 근데 운동을 이제 나는 좀 이걸 할 때 너무 포기할 것 같아. 너무 오래 못 할 것 같아. 이렇게 의지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상상 훈련을 계속 해버릇하면 네. 조금 더 도움이 돼요.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유언이면 웬만하면 지키려 그러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아버지의 유언으로 운동을 해라 이런 경우는 없지만 네. 그렇게 되게 간절하다고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해주셔야 돼. 이건 주변에서 누가 야 해라 명령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두 달은 해요. 그래서 그런 웨딩 촬영을 하거나 갑자기 살을 많이 빼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은 상황이 생길 때. 네, 저희가 막 잔소리하거나 보통 본인이 목표가 생겼으니까 네. 그런 분들은 하는데 보통 빨리 포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운동을 하면 좋다는 거 아니까 그냥 올해는 살 좀 빼야지 이렇게 그냥 모호한 계획을 잡고 하시는 분들은 네네. 빨리 포기하게 되니까 확실하게 언제까지 뭐 주 단위의 계획이나 월 단위의 계획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빼고 내가 좀 간절하게 자기가 상상 훈련을 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회원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과 자체가 도출이 좀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군요. 네네. 좀 이미지로서 내가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나한테 주입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